안녕하세요 여러분. 31의 시집을 와 벌써 42를 앞두고 있는 10년차 주부입니다. 찔긋꼴랑 10년을 주부로 살고 베테랑인 척을 하기가 뭐하지만요. 그래도 주부로 살며 평생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며 살아왔다 보니 이 구역에서는 제가 만렙이라고도 불리운답니다. 남들이 보기엔 살림이며 육아며 알뜰하고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나 보더군요. 이렇다 보니 전 더 이상 다른 걸 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겠고 그저 하던 주부 일이나 열심히 하려는 게 제 인생 이유랍니다. 그런 저에게 앞으로도 살아가며 큰 변화라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니 제 인생이 완벽히 틀어져 버린 건 확실한 듯 하네요. 얼른 거두절미하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완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와이프인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기가 참 민망하지만요. 정말 제가 봐도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사서 하나 싶을 정도로 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능력이 취약인 사람이죠. 직장을 다니며 돈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길게 다니지를 못해서 월급은 늘 300만 원 언저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식은 둘이고 앞으로 나갈 돈이 투성인데 남편은 돈 걱정이 없고 참 태평하게도 살더라고요. 연애 땐 그러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서 부쩍 사람이 게을러지고 또 저에게까지 무심해진 편이었죠. 고생하는 걸 무참아 하는 성격인지라 진득하게 한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말이죠. 지금껏 결혼해 남편이 그만둔 직장만 해도 5손가락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못 참고 밖에 나가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집안일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는 거냐면서 일일 가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까지 직장을 나가버리면 집에서 살림을 누가 하고 밥은 누가 차리냐면서 말입니다. 애는 또 누가 키울 거냐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를 쏘아대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도 못 벌게 하고 그렇다고 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바람엔 전 팔자에도 없는 주부를 자진해서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남들은 남편이 주부를 하라고 붙잡으면 고맙기라도 한다던데 저는 전혀 아니었답니다. 집에 꽉 묶여서는 남편 때문이라도 혼자 살림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한탄스러웠던 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 남편에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록 돈을 벌어오진 못했으나 남편이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줬거든요. 시댁에서 받는 돈으로 말입니다. 저희 시댁이 돈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재벌이나 현금 부자이신 건 전혀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에 사시다가 집값이 올라가며 땅 팔고 번 현금이 3억 정도 있었고 2억에 사서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도 시세가 9억이라 팔고 나면 남는 돈이 꽤 되었죠. 아버님은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고는 지금 따박따박 연금을 받고 계시고 남편한테 형제라고는 시누이 하나가 유일했는데 직장 다니며 오래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답니다. 집안에서 돈이 나갈 일이라고는 저희 남편이 유일했고 시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 남편을 품 안에 끼고 살려 하셨어요. 그 덕분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감히 능력이 없는 놈이라는 말 한 번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당장 도와줄 경제력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그게 곧 남편의 능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결코 다행인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는 만큼 그리고 시부모님이 도와주는 만큼이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한 간섭을 심하게 하셨거든요.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를 꾸준히 보내주면서 시작되었죠. 며느리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걸 말이죠.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생색을 낸다고 표현하는 게 정말 쪽팔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생색 한번 내려고 절 참 모질게도 괴롭히셨답니다. 중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댁 근처에 오라며 굳이 본인 돈을 더 들여서 저희를 시댁 근처의 전셋집과 계약까지 하게 만드셨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저희는 거들떠도 볼 수 없는 동네였는데 시어머니가 무조건 근처로 오라고 고집을 부리신 바람에 저는 또 자존심을 내려놓을 채 돈을 빌려야 했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서는 시어머니의 짐꾼 노릇도 하고 별짓을 다 했네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시어머니랑
있어 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 무능한 걸 알아차리고 난 후로는 더더욱 시어머니와 거리감이 컸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걸 잘 아시면서도 꼭 저를 불러내셨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마냥 구셨답니다. 며칠이라도 안부 연락을 못하면 생활비가 끊기고 싶냐며 돈으로 지독하기 싫이 협박까지 하시던 어머님이셨어요. 니네 친정에서 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쳤냐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발언도 서슴찮게 하셨고요. 정말이지 제가 마음을 편하게 놓고 어머님을 대할래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저는 자발적인 을이 되어야 했고 갑질을 서슴찮는 시어머니께는 감히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굽신거려야 했어요. 저도 자식들이 있으니 내 자식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시어머니가 주는 생활비라도 받고자 한 거였죠. 전 결혼하고 난 후 몇 번이나 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했답니다. 이런 저를 친정 엄마께서는 너무 불쌍해라 하셨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으셨는데 자식을 더 잘나게 키우지 못해서 결혼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냐며 자신의 탓을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그렇듯 엄마도 저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이라 여기며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기본적인 노후 준비 말고는 여윳돈도 없으신 분들이신데 엄마는 꼭 푼돈이라도 저한테 쥐어주려 하셨고요. 볼 때마다 제 얼굴, 제 몸 상태를 살피며 얼마나 시어머니께 시달렸을지에 대해서 지레짐작을 하곤 하셨어요. 살이 조금이라도 빠져있으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저 대신 눈물까지 훔치기도 하셨고요. 제가 여러모로 제 부모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저는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인이 된 듯 했는데요. 1년 전부터는 더욱 제 친정엄마를 향한 저의 걱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유난스레 말이죠. 경기도 지역에 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이 1년 전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여태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고 있는데 혼자 살기 적적하다며 저희 부모님이랑 살림을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 있던 자가 아파트를 팔아버리셨고 그 돈을 그대로 들고서는 서울의 오빠 집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전보다 더 자주 친정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어요. 위치가 더 가까워지기도 했으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괜히 한 번 더 찾아뵙고 싶었던 겁니다. 제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제가 찾아가면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좋아를 하셨고요. 그런데 딸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긴 하셨어도 늘 웃어 보이려 노력하시던 엄마신데 언젠가부터 자주 침대 위에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몸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왜 힘들어 죽겠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킨 건지에 대해서는 죽어도 말을 안 하시고는 계속 아프다는 말만 하며 침대 위에 계셨습니다. 인기척을 해도 나와보려 하지 않으셨고 어쩌다 나오셔도 밥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바람에 전 처음에 저한테 화가 나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엄마를 뵈러 집에도 찾아갔지만 엄마는 변하지 않으셨고요. 나중에서야 심각성을 알게 된 저랑 아빠가 오빠하고도 상의를 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갑작스런 질병이라도 걸려 저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안 그러던 사람이 저러면 병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지레 겁부터 먹었고 하필 서울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겨나니 저희 가족들도 모두 다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지극정성이 간호와 달리 엄마는 갈수록 드러누워 계시는 적이 많아졌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가족들은 황당한 반전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엄마가 드러누워 계시는 만큼이나 바깥 외출을 자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네 엄마 또 나갔다. 나는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많았던 거죠. 아빠도 외출하는 엄마한테 몇 번이고 어디 가냐 물으셨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며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셨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집에 오며 꼭 힘들어 죽을 듯 몸져 누우셨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스스로 판단을 내리셨죠.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던 확실한 판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아빠가 엄마의 치매를 의심하신 바람에 자식인 저희 남매는 당연히 아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저희는 엄마를 치매 검사까지 시키려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두려움도 없으셨어요. 마치 니들이 아무리 변명을 찾으려 해봐도 찾지 못할 거다 라고 농락이라도 하는 듯한 아리송한 표정만 지어 보인 채 입을 굳게 다무셨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은 더욱 엄마의 상태를 불안해했고요. 저러다 진짜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더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한테서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전해들었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배 어머니도 치매에 걸리셨을 때 선배가 녹음기 같은 걸 넣어놓고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이죠. 언제 어디서 뭐라고 사시는지 평소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제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녹음기를 넣어놓고서 주기적으로 상태 검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빠는 선배한테서 전해 듣고는 저희 가족들한테 써먹어보자며 알려줬고 이미 퇴근길에 녹음기까지 사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까지 터득한 후였습니다. 저랑 아빠는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단 판단하에 그러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가 가장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의 안쪽 주머니에다가 오빠가 사온 녹음기를 몰래 집어넣었어요.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고는 했으나 저희가 볼 때 엄마의 상태가 이상한 건 틀림없었는지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매 환자가 틀림없다는 99%의 확신을 한 채로 녹음기에 녹음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모두가 까무러치게 놀라 그 사태가 터져버리고야 말았죠. 하루는 오빠가 절 너무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그날 오빠가 휴무날이었는데 엄마가 또 영혼이 가출한 사람 마냥 대낮에 집을 나서려고 한 바람에 엄마의 뒤를 쫓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오빠는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야, 엄마 또 나가신다. 지금 광장동 쪽으로 가고 있고 지하철 타고 계시고 우리는 어디쯤인데? 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엄마의 이동 경로를 가르쳐줘가면서 저를 불러냈죠. 그러니 저는 애들이고 뭐고 일단은 남편한테 맡겨놓고 오빠를 따라 나섰고요. 오빠가 알려준 장소로 바로 달려갔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내내 온몸에는 긴장감이 뻗쳤습니다. 이런 짓이라는 걸 처음 해봐서 혹여나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일을 범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살짝 되었었고요. 그렇게 중간에서 결국 오빠를 만났는데 옆에 아빠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가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아빠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엄마의 뒤를 밟았어요. 엄마는 가방 안에 녹음기가 든 것도 모른 채 그걸 꼭 부여잡고는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셨고 아파트 단지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전 그제서야 이상한 걸 눈치챘죠. 지금 이 길이 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익숙하단 걸 알아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길은 제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오빠가 도대체 엄마는 어디 가는 거야? 라며 남의 동네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동안에도 저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대답을 회피했어요. 설마 엄마가 시댁에 가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댁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실 때에도 설마 우리 시어머니를 보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안에 지인이 또 있으시겠거니 싶기만 했죠. 하지만 기어코 엄마가 최종 목적지라면서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시부모님이 사는 단지 앞이었습니다. 엄마가 기어코 시부모님 계시는 동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안 되는데 저기 왜 가? 라며 자동적으로 탄성이 튀어나왔어요. 그제서야 오빠는 저기가 어딘 줄을 아냐며 저를 캠으로 보기 시작했고 제 입에서는 시댁이 여기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빠와 오빠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정을 구기기 시작했답니다. 시댁? 네 시댁? 라면서 아빠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간다며 머리를 지끈 쥐어 싸매셨고 오빠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듯 원망의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오빠가 엄마를 잡아채러 달려가려 하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녹음기에 뭐라도 남겨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빠를 말린 거죠. 그러자 오빠도 제 말이 맞다며 억지로 수긍을 한 채 엄마를 불안한 듯 지켜봤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정말 까무러쳤습니다. 시댁 안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따라서 저는 제가 시댁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서 한참 심호흡을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제 손으로 시대문을 두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입구에 서 있는 저의 얼굴, 그리고 저희 오빠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한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도 않으셨죠. 문 뒤로 얼굴만 살짝 내빼고는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오빠가 주도해서 시댁의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너도 어서 와라. 라며 안 하던 환영 인사를 한 채로 저희 가족들을 맞이하셨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빠는 엄마를 찾았고 막 짐을 푼 건지 엄마는 아직 외투도 벗지를 못하셨는데요. 엄마가 시댁 부엌에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저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를 지금 이 시간에 불러내서는 부엌 일이라도 시키려고 하신 건가 싶어서 자동적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의 눈초리를 날렸죠. 시어머니는 여태 저희 가족들이 왜 찾아온 건지에 대해서 무척 당황해하며 현관에서 어쩔 줄을 몰라셨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근처에 왔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자주 종종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그랬는데 사돈 어른도 오고 사돈 총각도 왔으니 다 같이 마시면 되겠네. 라고 말이죠. 그동안 엄마랑 사이좋게 커피를 나눠 마셨다는 소리를 먼저 하시길래 속으로 뻔한 거짓말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럴 인성이 못 되는 분이셨기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더 들을 이유가 없다며 오빠한테 녹음기를 꺼내라는 눈치를 줬어요. 오빠 그거 꺼내 그거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빠르게 저희 오빠를 향해 시선이 움직이셨고 오빠는 자동적으로 엄마 가방을 찾자마자 그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이미 표정으로 오만 욕을 다 짓거리고 있었어요. 뭐하나 우리 엄마를 부려먹은 증거가 걸리기라도 하면 당신을 당장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머리털까지 뻗친 채로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저는 바로 엄마를 부엌에서 완전히 데려나와 소파에 앉혔고요. 시어머니를 한번 홀겨보고는 녹음기를 틀었는데요. 사람 촉이란 게 정말 더럽도록 무섭더라고요. 의심했던 것이 정말 다 들어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제 손에 죽고 싶어 환장을 하셨더라고요. 녹음기 속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시댁에 들어오기 전이었던 아파트 현관 앞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사왔어? 안 사왔어?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심부름을 잘 해왔는지를 건방지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다급하게 오시느라 그걸 까먹은 건지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올까요? 라며 물었고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대답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라먹으시며 화를 내셨어요. 아유 그냥 들어와. 어느 천년에 가서 그걸 또 사와? 그럼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라고 정확히 소리를 치는데 육두문자만 없었을 뿐 말하는 건 거의 욕짓거리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를 불러낸 걸로도 모자라 장봐와라 심부름까지 시켰나 본데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 나서 입이 대바람 튀어나와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와씨 정말 나 진짜 당장 칼부림이라도 할 것 같아 오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했죠. 오빠도 저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죽방을 날리겠다 벼르고 있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멈추려는 듯 달려와 그걸 빼앗으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뭘 녹음한 거야? 내가 그냥 부탁을 좀 한 걸 가지고 설마 이걸로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사돈을 괴롭혔다고? 무서운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다음에 터져나온 녹음 파일을 그 건방진 주둥이를 그제서야 담으셨답니다. 엄마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까먹어서 죄송해요 라고 연신 굽신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소리를 치셨거든요. 노망났지? 그럼 병원에 들어가 치료나 받던가 노망난 년 라고 말입니다.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판단하에 시어머니 얼굴에 제 손에 직접 죽방을 날렸습니다. 야 이 개삐리리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노망이 났네 마네야? 지금껏 우리 엄마를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욕먹이고 부려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드러누워만 계셨던 거고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 악마 같은 년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듯 욕을 하며 시어머니 볼따구를 제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제 손으로 꼬집어선 그 자리에서 인정사정 없이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모시자마자 아빠한테 데리고 먼저 집에 가시라 집 밖으로 내보냈고 문을 닫고는 다시 시댁 안에 들어와선 표효를 했습니다. 평생 화 한 번 잘 내지 않고 살던 착한 오빠였는데요. 그런 오빠가 그간에 쌓아둔 모든 화를 한 번에 토해내듯이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현관에서부터 신발장을 열어 그 안에 쌓아둔 신발과 잡동사니들을 다 떨궈내며 소란을 피우더니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있는 책장을 넘어뜨린 바람에 책장이 소파 위로 넘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힘없이 책상에 눌려진 소파를 보고 시어머니는 완전 겁에 질려 오빠 무릎을 쥐어 잡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랑 커피를 마시려 했다며 걔 구라를 치던 노인네였는데 이제와 겁에 질려선 애상 밖으로 화를 내는 우리 오빠를 말리겠다고 달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빠는 집안을 벌써 그 꼴로 만들어 놓고도 화가 덜 풀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 끌고서는 시댁을 나섰어요. 네, 경찰서를 가겠다고 끌고 가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성인 남자한테 질질 끌려 아파트 밖까지 잡혀가는 동안 저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을 그냥 꼬시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며 마저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까짓 거 그냥 신고를 당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고 그 벌금은 남편이 가져오는 생활비여서 제가 직접 낼 참이었거든요. 남편 돈이 시댁 돈이었으니까요. 괜히 복수심이 화가 나서는 부엌까지 들어가 시어머니의 냉장고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시댁을 나오기 직전에 냉동실이랑 냉장고 문까지 그냥 열어두고서는 나와버렸죠. 나가보니 어머님은 오빠한테 빌기까지 하며 매달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한 손에 녹음기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시어머니의 옷을 아주 돌돌 말아 끌어잡아 당겨선 숨도 잘 안 쉬어지게 붙들고선 경찰서까지 친히 발걸음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는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어요. 노인학대죄로 말이죠. 저희 엄마가 그간 몸져 누워 아파하던 걸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가면서 받은 병원 진단서만 수두룩했습니다. 치매인지 아님 죽을병에라도 걸린 건지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셨던 것들을 우려해서 병원마다 찾아다니며 병명을 찾겠다고 남긴 기록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그걸 증거로만 내세워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혔다는 것 정도는 쉽게 증명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혼을 각오하고서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 남편하고도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도 모자라 내 친정엄마까지 몸져눕게 만든 악덕 시어머니라는 걸 이유로 대며 소송을 걸고 위자료 청구까지 했네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벌러 나가더라도 남편의 월급반은 금방 벌겠다면서 양육권도 챙겨오겠다고 소송을 걸었고요. 더는 소름 끼치고 불쾌해서 남편이랑은 살도 맞대고 자기 싫었습니다. 이런 종 속의 것들하고는 가족으로 엮여서 애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손발을 다 털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것만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을 했네요. 오래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요.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응징하고 나자마자 신고와 동시에 이혼 소송까지 하며 홀로 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무슨 죄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 능력도 없는 놈이 시댁돈 하나 믿고선 까불어대고 가부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꼴값도 하고 나대던 놈이었는데 그놈의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미 내 오빠 앞에서도 싹싹 비셨고 경찰서에서 다시 저희 엄마를 조우하자마자 또 한 차례 더 싹싹 빌며 오해였던 개소리로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시어머니한테 절대 합의 따윈 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벌금이 쥐꼬리만 하더라도 앞으로 시댁 돈으로 나를 위해 우리 애들 양육비 그리고 각종 위조료 금액까지 한 푼이라도 합의 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래봤자 묶여있는 아파트 말고는 그간의 아들 생활비로 퍼주던 몇 억의 돈이 전부인 시어머니는 벌써 돈이 금방 쪼들리겠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한테는 일일 일사과를 하고 계세요. 그간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쥐어주며 아들 생활비를 대준다고 생색을 내셨는데 이젠 아이들 양육비까지 더해서 더 많은 돈을 쥐어주셔야 할 테니 오죽 쪼들리실까 싶네요. 그러게 가짜는 돈으로 적당히 생색을 내셨어야죠. 제가 어머님의 그 가짜는 재산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 털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예요. 91년생이고 코로나로 결혼이 1년 정도 미뤄진 끝에야 얼마 전에 식을 치르게 된 새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결혼식이었고요. 결혼하면 어떤 결혼식을 어디서 어떤 모양새로 하고 싶은지까지 상상을 해보면서 꿈에 그리던 날이었는데요. 그런 중대한 날이 똥물을 제대로 끼얹게 되며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변해버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편의상 저와 결혼식을 올린 남자를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얼마 전까지는 제가 제 입으로 남편이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둘 다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보통내기 직장인들이고요. 남편의 경우 대기업이랑 공기업 취업에만 매진을 하다가 3년 전에 다 포기를 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해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아놓은 돈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을 리가 만무한 사람이었죠. 데이트 때까지만 해도 먼저 취업을 한 제가 데이트 비용을 계산하곤 했었어요. 그마저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힘들겠거니 라는 걱정 때문에 선뜻 돈을 지불하고는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심을 다해 남편을 응원했고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오고 갔고 작년에 결혼을 치르려다가 코로나로 1년을 다시 미루고서는 최근에야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에도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서 나름 격조 있고 무난했던 상견례를 잘 끝마쳤고요. 부모님께서도 서로의 자식들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저희 엄마도 남편이 착해 보인다며 좋아라 하셨고 어머님은 제가 참한 인상이라며 좋아라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고 나서야 결혼 준비가 조금은 더 빨라졌고요. 저랑 남편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결혼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 싸맸죠.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부쩍 스스로 해내고 싶단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늦지막히 취업을 했던 탓에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부담감이 그간 컸던지라 이제라도 결혼을 하면 드는 비용은 스스로 해결을 하고 싶다더군요. 그러니 저도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며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죠. 결혼식에 필요한 돈은 일단 우리끼리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따져보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랑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봉도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비슷한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있지도 않은 걸 보며 남편은 한동안 결혼 준비를 하다 말고 기분이 울적하다며 이틀간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 준비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연봉 수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잠수를 타버렸다고요. 연애할 적엔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어서 꽤나 당황했었어요. 또 이러면 그땐 결혼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며 남편에게는 진지한 경고를 했었답니다. 이런 식의 유아스러운 싸움 방식은 절대로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그제서야 결혼이 충분히 엎어질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던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좀 아슬아슬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무려 2억 원의 돈을 증여해 주셨거든요. 부모님이 각자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고 계신데 각자 저를 위해 모아놓은 돈 1억 원씩을 주셨던 겁니다. 결혼하면 주려고 평생 모아놓은 돈이었다면서 말이죠. 참고로 저는 저희 부모님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저한테만큼은 아낌없이 다 퍼주려고 하는 편이셨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쭉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며 자칫 또 나갈 일도 없었고 매번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까지 큰돈을 쥐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고자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상의를 했고 일단은 급한 집부터 구해보겠다고 전세자금을 쓰는 데 보탰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최대한 아껴놨다가 결혼 후 비상금으로 쓰고자 했고요. 결혼식은 남편이랑 제 스스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뜩이나 연봉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여자가 부모님께 무려 2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온 걸 본 남편의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혹여나 돈 때문에 기죽으면 어쩌나 싶어서 처음에 말을 꺼낼 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에 쓰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고 싶다고 말이죠. 남편은 좋아라 했어요. 그 돈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행이라고 몇 번이고 안도도했죠. 처음엔 괜찮은 듯 싶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길래 별 감정이 없나 보다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상상할 때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영화 트와일라이트에 나오는 꽃밭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정말 수두룩한 꽃들이 식장에 한가득 피어나 있는 그런 장면을 말이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마 꽃밭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저렴한 식장을 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값이 다른 호텔들보다 훨 싸길래 좀 무리를 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장인데 돈 몇 푼 때문에 평생 아쉬워만 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큰 맘을 먹고 돈 몇백을 더 쏟아 부었어요. 부모님이 저 쓰라고 주신 돈도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결혼식이니까 라며 저를 시켜 사오준 바람에 저도 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식장을 꾸며 나갔어요. 그리고 고마웠죠. 금전적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했지만 전처럼 돈 몇 푼으로 자존심 상해하며 잠수를 타지 않고 제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스스로의 성격을 고쳐먹으려 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참이었어요. 그래봤자 입고 싶다는 양복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다이긴 했지만 가장 좋은 걸로다가 남편에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예약해서 금액까지 지불을 했고요. 그러다 한 번은 식장 꽃 인테리어를 살펴본다고 일식 플래너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도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말이죠. 남편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저보다는 딱 한 살이 어린 신우이였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좋아하는 꽃 취향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좋아하는 꽃 취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남편의 섬세함도 대단해 보였고요. 와, 걔 아주 환장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꾸 제 결혼식인데 자기 여동생이 좋아 죽으려 하겠다며 사진을 볼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꽃 종류 하나를 추가하더라고요. 신우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튤립이랑 카라꽃을 남편 하객들 쪽으로 더 심어주면 안 되냐면서 직접 플래너님께 요구까지 하더라니까요.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괜히 속으로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신우이 직업이 플로리스트였거든요. 연애할 적부터 돈 안 되는 직업이라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라면서 남편이 신우이 걱정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나오질 않아서 대화를 오래 나눠볼 기회가 잘 없었지만 신우와 짧은 인사말을 나눴었고요. 그 밖엔 따로 연락을 잘 안 해서 친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플로리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신부인제가 아니라 여동생 기분을 더 신경 쓰며 꽃 위치를 재배치한다는 게 거슬렸네요. 처음엔 내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 민감해져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민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신랑 신부인 나보다 신우이를 더 챙기며 결혼 준비를 하는 꼴을 본다면 눈이 뒤집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꽃을 더 추구하며 들인 돈이 다 저희 부모님 돈에서 나온 돈이었는지라 저는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쓰고 싶었어요. 내 부모님이 그 돈을 버는 데에 보태준 사람이 아니라면 한 푼도 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 둘 턱하고 더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슬슬 저도 짜증이 일어났죠. 다만 결혼식이 너무 코앞이었는지라 스스로 이성적으로 화를 자제하려고 노력했고요. 안 그럼 대판 싸우고 성난 표정으로 버든로드를 걸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참아가면서 결혼 준비를 무사히 끝마쳤고요. 벌써 저번 달이 되어버린 5월 말에 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장은 분주했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후여서 그런지 우려와는 달리 더 많은 분들이 식장을 찾아주셨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손님 맞이를 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제가 형제자매가 없다 보니 제 친구들이 대신 나서줘서는 저희 부모님 곁에서 같이 손님 맞고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줬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시누이는 어째 끝까지 시부모님 옆에 서 있지도 않았고 제가 결혼식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도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잘 살라고 미리 덕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이라도 찍자며 대기실로 찾아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시누이가 꽃을 좋아한다며 싱글벙글 꽃을 더 추가했던 게 마음에 남아있었던 저는 시누이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며 시누이 신경을 꺼버렸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식도 무사히 다 마쳤어요. 정말 2번 하기 싫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결혼식은 제 진을 다 빼놓았고요. 녹초가 된 채로 끝까지 결혼식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을 때 시누이를 처음 봤고 얼떨떨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는 이내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다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모두 사진을 찍는다며 함께 식장 앞에 나와 있는 중이었는데 앞에서 누군가들이 내 식장 안에 꽃들을 뽑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누군지 모르겠는 처음 보는 얼굴의 여자들이 우르르 말이죠.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끼리 늘 결혼식장에는 꽃을 가득 채우고 싶다는 로망에 대해서 얘기도 자주 했었고 그중 가장 유난을 떨던 게 저여서 친구들끼리 농담을 자주 했었거든요. 제 결혼식 날 원하는 꽃이란 꽃은 다 가져갈 거라고 말이죠. 우리끼리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고대한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사진만 다 찍고 나면 친구들은 무슨 꽃을 챙겨갈 거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눈앞에서 웬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들이 꽃을 무슨 식량 훔쳐가듯이 전투적으로 뽑아가는 걸 보자마자 모두가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카메라가 아닌 그 여자들을 바라보며 난리가 난 거죠. 저 사람들 누군데 벌써 치사하게 꽃을 가져가는 거냐고 말이죠. 당연히 신부 친구들은 아니었기에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 모두가 남편을 거의 동시에 쳐다봤어요. 분명 남편 쪽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에 남편이 나서서 자제를 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저도 사진을 찍다 말고 얼른 가서 말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으며 남편을 등 떠밀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떠밀려 하자 다리에 힘까지 고정시키고는 제자리에서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데? 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남편조차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는 꽃을 훔쳐가는 현장이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친구들을 포함한 저까지 우르르 나서서 그 여자들을 말리겠다고 발벗고 나서려는 그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좋다고 꽃을 뽑고 있던 여자들 무리 뒤로 큼지막한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가방을 몇 개씩이나 들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가방에다가 꽃을 더 담으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며 여자들한테 가방을 나눠주던 여자는 바로 신우였습니다. 꽃도둑 무리의 대장이라도 되는 건지 아주 당당하고 위험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와선 꽃을 하나든 뽑아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옆에서 저희 플래너님이 촬영 다 끝나고 하라 말렸을 정도로 그 여자들은 인정사정 할 것 없이 꽃을 담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제 버진로드를 따라 피어나 있던 꽃들은 사라져갔고 제 식장은 한순간에 허벌판 비슷한 황무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의 하객들까지도 싸잡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사진 촬영을 중단하고서 여자들한테 걸어갔죠. 친구들도 저를 따라 제 드레스까지 들어줘가며 저를 따라 여자들에게 갔고 그제서야 뒤늦게 남편이 자신들의 하객들한테까지 욕을 먹고는 여동생을 말리겠다며 따라왔습니다. 모든 신랑 신부 친구 하객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저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신우이한테 물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신부 하객들이 다 사진 찍고 있는 사이에 꽃을 먼저 이렇게 가져가려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렇게 다량으로 가방까지 챙겨서 라고 하면서요. 아까 보니 우리 남편도 이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 것 같던데 아가씨가 우리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내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도 아닌 아가씨 친구들을 왜 초대해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축의금은 내고 이 꽃들 가져가는 거예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아가씨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여자들을 한번 쑥 훑어 노려봤습니다. 친구들도 뒤에서 주책이고 예의 없다며 싸잡아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서는 남의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무리의 경우야? 도대체 식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난리냐고! 라며 아가씨와 무리들을 혼내키기 시작하셨어요. 저 대신 총대를 메고는 신부인 저부터 진정을 시키기 위한 부모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신우이는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왜요? 결혼식장 꽃은 원래 하객이 가져가는 건데 가방에 챙겨가면 안 된다고 누가 법으로 정해놓기라도 했어요? 라고 말이죠. 와, 제 아무리 꽃은 하객들이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고는 하지만 큰 가방까지 몇 개씩 챙겨와서는 신부 하객들한테 줄 꽃을 남겨놓지도 않고 가져가려 하는 신부는 분명 잘못인 게 맞았습니다. 근데도 신우는 너무 뻔뻔한 걸로도 모자라 뒤에서 남편은 그저 신우 눈치를 보며 제대로 말릴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떠올랐죠. 식장 꾸밀 때부터 신우이 얘기를 하며 내 동생이 꽃 좋아하는데 라고 싱글벙글해 했던 남편 말이죠. 그러니 저는 불똥을 남편에게 튀어버렸어요. 너는 뭐하고 있니? 네 여동생이 내 결혼식 마무리를 이따위로 망치고 있는데 뒤에서 바보처럼 뭐하고 서 있냐고. 와서 네 여동생 친구들을 쫓아내던가 아님 저 꽃을 다 회수해서 내 친구들한테 주던가. 나만 치사한 사람처럼 만들고 서 있으면 좋냐? 라고 말이죠.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부부싸움터로 변했고 양가 부모님까지 나서서는 그제서야 저희 싸움을 말린다고 신우이를 억지로 끌어잡아 당겼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손에서 꽃을 놔줄 생각을 안 했고 그제서야 전 아차 싶었습니다. 집안에 무개념인 사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사는 게 힘들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 이어서 여동생이라는 애까지 저 모양이니 그 부모란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딸내미 때 혼을 내기는커녕 이따가 너 다 줄게 라고 하면서 달래며 신우이를 식장 밖으로 데려나가려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고요. 뒤에서 제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며 왜 저래 저 사람들? 라고 탄식을 내뱉는 그 순간 결국 저는 결혼식이고 뭐고 싹 다 파토를 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드레스고 뭐고 제 발을 밟히면 밟히는 대로 드레스를 밟아가며 신우이한테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신우 친구들로 추정되는 여자들한테 발악을 하며 손을 흔들어 제꼈죠. 그거 다 안 내려놔?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남의 결혼식장에 초대도 안 받은 것들이 꽃을 가져가고 지랄이야? 야, 니들 축의금은 냈어? 니 플로리스트 친구가 집 가게 장사하려고 내 식장 꽃 훔치라고 한 거지? 그게 아니면 니들이 왜 거지 새끼들처럼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꽃을 가져가? 라고 하면서요. 제 친구들까지 나서서 소리치고 욕을 퍼부으니 신우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그제서야 뻘쭘해 하면서 손에 든 가방을 놓아두더라고요. 신우가 챙겨온 그 대형 가방 말이죠. 그리곤 전 제 친구들에게 야, 이거 다 니들 거야. 애들한테는 한 송이도 주지 마. 라고 일러뒀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괘씸하다며 그 여자들 앞에서 바로 꽃이 담긴 가방을 바닥에 떨궜고 그 안에 든 꽃들을 죄다 챙겨서는 남편의 하객들한테까지 친히 나눠주며 한 송이도 그 여자들이 못 가져가도록 했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 손에 겨우겨우 끌려나가고 있던 신우이를 제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남편의 결혼식을 망칠 생각이냐며 저를 부르며 말렸지만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 결혼은 이미 진작에 망가졌어. 이 여동생 때문에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절대 안 하니까 이 결혼 마무리 지을 생각은 감히 꿈에서도 하지 마. 라고 말해줘. 그리곤 참으려 했는데 결국 내 결혼을 파토시킨 이 신우이란 여자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드레스를 입은 곱디고 온 상태로 신우이가 끝까지 쥐어들고 있던 꽃 몇 송이를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놀란 신우이의 얼굴에다가
그 꽃들로 뺨따구를 갈겨버렸죠. 한 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옆에 있는 꽃들을 더 집어다 신우의 멱살을 쥐어잡자마자 얼굴을 고정시킨 채로 뺨따구로 몇 대 더 갈겼어요. 이게 결혼식장에 와서 인사도 안 하더니 지 친구들을 시켜서 꽃이나 가져갈 생각이나 해? 야, 내 돈 주고 산 꽃들로 네 가게에서 장사할 생각인 거지? 그런 거지? 라고 외치면서 말해줘. 그러자 정말 황당한 답변을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꽃을 훔쳐가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저희 친구 아니에요. 라고 말해줘. 자꾸 친구들이라고 싸잡아 욕을 먹는 게 억울했던지 그 여자들은 뒤늦게야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신우이 가게 근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들이라고 말이죠. 아이고, 글쎄 신우이가 제 결혼식장 꽃을 털겠다고 같은 지역구의 플로리스트들을 우르르 데려와서는 꽃을 털어가게 했더라고요. 가게 장사가 어려우니 같이 돕고 살자면서 지역 연락을 돌렸다는 겁니다. 꽃을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결혼식이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라고 말해줘. 자기 오빠의 청첩장까지 직접 건네주면서까지 하객으로 참석을 시켰다 했고요. 그 말에 싸움을 말리려던 저희 부모님도 멈추시더라고요. 이런 신우이라며 분명 시댁 식구들 전체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분명할 거라 생각을 하신 건지 말을 잊지 못하신 채 머리를 싸매셨고요.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이 결혼은 네 맘대로 해. 없던 걸로 해도 좋아. 나원 참 결혼식장 꽃 털려고 하객까지 둔갑시켜 초대했단 네 신우이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대단한 집구석이구만. 라고 말씀하시며 대표로 결혼을 파토내라 통보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이미 아까 전에 파혼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곤 저한테 꽃으로 싸다구를 맞은 신우한테 직접 손주검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보며 남편하고의 결혼은 쪽났다고 선전포고를 했네요. 남편은 그 얘기를 자기 여동생이랑 하는 거냐며 무슨 이런 일로 파혼을 하냐며 식을 마저 끝내자니 뭐니 아주 유난을 떨며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미 하객들을 식장 밖으로 내보내는 와중에 제 친구들에게 이 꽃들 얼른 다 가져가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시는 중이었고요. 아빠는 파혼하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편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시부모도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신우이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식장을 나오기 전에 제 머리에 꽂혀있던 면사포를 남편한테 집어던진 걸로도 모자라 남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쳤어요. 네가 결혼 전부터 네 여동생이 꽃 좋아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결혼 자금으로 네 여동생이 좋아하는 꽃들을 마구 추가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고. 그지 같은 놈. 어디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는 여자가 또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라도 말릴 거야. 염치 없는 자식. 라고 말해줘. 그리고 그 엄청난 쪽을 당한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저희 아빠 손을 잡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들한테는 한 송이도 남기지 말고 이 꽃들을 다 가져가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신부가 될 뻔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남편이라고 평생 부를 뻔했다가 이제는 전남친 아니 호구자식이라며 그놈을 부르고 있고요. 시댁 식구라고 칭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평생 모른 척하며 살고 싶은 남이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파토내며 저는 하객들에게 하나하나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고요. 그와 동시에 모두에게서부터 잘 결정했다는 칭찬과 격려도 아낌없이 들었어요. 그 덕에 지금 전 죄송하고 수치스러운 마음보다도 인생을 조질 뻔하다가 구세일생으로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더 느끼는 중이네요. 신혼집으로 수려한 신혼집은 제가 들어가 혼자 자취생활하며 사는 집으로 꾸몄습니다. 바로 전세자금을 뺄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 제가 인생 처음으로 자취생활이란 걸 해보게 되었어요. 나름 혼자서 집도 꾸미고 독립생활을 하니 좋은 점도 너무 많더라고요. 전 남친놈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놈이 들고 온 가전제품은 이미 싹 다 집으로 반품시켜버렸고요. 저는 이 집에서 매일같이 친구들 초대하고 집들이 기념 파티를 하며 더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장까지 들어갔던 것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인생 경험을 했다고 치라고요. 플로리스트들을 우르르 데려와 공짜 꽃을 가져가게 하려 신우이의 어처구니 없는 그 그지 같은 짓거리를 어떻게든 잊어보려 하면서
전 결심했어요. 이젠 정말 결혼을 다시 하게 된다면 남자의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따질 거라는 걸 말이죠. 완벽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우처럼 무개념 있기만 한 사람들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미리 사전점검을 제대로 해서 또다시 결혼식이 파토날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식을 치를 겁니다. 제가 이번 일로 뼈저리게 배운 인생 경험이었으니 부디 결혼을 앞두신 새 신부님들도 꼭 새겨들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안 그럼 저처럼 식 올리는 도중에 파혼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30대 중반의 결혼 1년차 여자입니다. 혼자 사는 싱글 친구들이 유독 많은 저였어서 결혼은 정말 남일이라 여기며 살았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는 남편과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1살 연상의 자영업자이고 현재 동네에서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만 자영업자이고 사장이지 실상은 가게 장사가 힘들어 월급쟁이인 저랑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 살아보려는 중입니다. 근데요, 최근 들어선 자꾸만 혼자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 1년 차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결혼을 후회하는 것만 같아서 겉으로는 티도 내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저였습니다. 속마음을 훤히 다 드러내서라도 이 사연을 통해 묵힌 오라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속 시원했던 결말까지 한 방에 고속유찰 탄 듯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대 때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커피 만드는 걸 처음 접했다고 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커피에 진심이 되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학교만 졸업하곤 바로 커피 장사에 뛰어들었죠.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커피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가 점점 자기 스스로 커피 수입도 하고 별의별 곳을 다 하다가 30이 되기 전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직전에 한 곳을 더 차려내 지금은 2곳을 운영 중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카페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남편의 가게가 그리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어요. 그냥 입에 풀칠을 안 할 정도로만 단골 손님들 위주로 돈을 챙겨오는 구조였죠. 그런 남편의 사정을 잘 알던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그만두기는커녕 혼자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챙겨왔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눈치여서 단 한 번도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돕겠다 말 자체를 꺼내본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지금껏 1년을 잘 버텨온 채 부부 생활을 유지 중이었고요. 결혼하면 힘든 건 돕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고생하고 부딪혀서 카페까지 차려낸 남편을 굳게 믿었어요. 열심히 살아왔던 만큼 앞으로도 가정에 열심히 충실하며 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연애하며 겪은 남편의 모습은 결혼 후 사뭇 다른 점을 보였어요. 결혼해보니까 남편의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마마 보이더라고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마마보이 남편이 하필 내 남편으로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비슷한 문제 때문에 저 결혼할 때 이혼을 해버린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저의 긴장감은 극도로 날있었어요. 그 친구의 말로는 마마보이인 남편이랑은 한시라도 더 살았다간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서 살기 위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곧 그 친구처럼 숨통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려나 싶어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겁을 먹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속도 없이 살았습니다. 잘 버텨오던 부부생활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정말 진흙탕 바닥을 방불케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엄마랑 나이가 똑같으세요. 젊은 적에 학습지 교사를 하셨다고는 하나 오래전에 일을 그만두셨고 지금은 가끔 식당 알바를 나가시며 심심풀이로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남편이 용돈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남편이랑 제가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지출에는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바람에 정확한 용돈 금액은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지라 그 점에 대해선 따로 언급도 하려 하질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한 내정 간섭이 좀 많이 심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나 내 남편한테서
용돈 얼마를 받고 계시던 말던 내 남편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던 말던 신경을 끄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남편한테서 생활비라도 많이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던지 그래서 이번 달에도 생활비 말고는 돈 더 안 받은 거 맞지? 확실하지? 라며 확인을 하겠다고 주기적으로 물어를 보셨고요. 혹여나 아들이 호구 잡힌 건 아닌지 중복 확인을 해야겠다며 저희 부부 생활비가 꽂히는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셨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봐야지만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속마음을 겉으로 말씀하시면서까지 말이죠. 내가 남도 아닌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남편한테서 생활비를 좀 더 받게라도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 건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생활비를 더 보태주기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돈 쓰는 거에 간섭을 하지 말자고 선을 긋고 살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돈 관리에 관여를 하겠다며 저를 닥달하는 상황이었기에 우라통이 말도 못하게 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른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라고만 했어요. 통장을 달라고 하면 드리고 돈이 필요하다면 드리라고 하며 급기야 제 월급에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챙겨드리란 말을 은연중에 뱉더라고요. 그 돈 모자라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 평소에 심심할 테니 집에 오신다고 해도 늘 문을 활짝 열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도 이미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는 집이 저랑 남편 둘이서 반반 모아 대출받아 얻은 전셋집이었어요. 근데도 남편은 일방적으로 혼자 시어머니께 비번을 알려들어선 어머님이 집안으로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고요. 본격적인 부부 사이 문제는 그것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남편이랑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평상시에도 마마보이 같은 말을 해대는 남편 때문에 섭섭한 게 많아 속이 상할 적이 많았었고 실제 마마보이처럼 행동까지 하는 남편 때문에 정이 확 떨어져서 입을 다문 적도 많긴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마음이 사소한 다툼도 분명 많았어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 덕분에 다시금 관계가 원상복귀를 빨리 하곤 있지만 늘 제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건 남편이었고 화해를 하려고 다가가는 건 저였습니다. 관계가 참 일방적이고 바뀌질 않았죠. 그런데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며 쌓였던 것이 극도로 표출이 되기 시작한 건지 요즘 들어서는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섭섭하다고 말을 해보려 해도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 편만 들고 제 말은 바쁘다며 들으려고도 하질 않던 바람에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중이었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남편 가게가 조금 더 바빠지기 시작해서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팔자에도 없는 대화를 하려는 건 진작에 포기를 했고 그저 남편이랑 더 멀어지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 싶다며 자꾸 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을 하고 막 옷을 갈아입고서는 침대에 누워 쉬려고 했는데 문을 따고 들어오셔선 아들 이름을 부르며 엄마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을 정도로 혈압이 상승했었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내 집안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배워야 했던 그 상황이 정말 역 같았으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자기 마음 꼴리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요. 제가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해서 사이가 서먹한 와중에도 눈치 없이 집에 오셔서는 대놓고 네가 먼저 사과해. 밖에서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랑 기싸움이라도 하려는 거야? 라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남편은 더욱 시어머니라는 기둥 아래에 서서는 기고만장해져 갔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합세한 남편에게 억지로 사과까지 해가며 늘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결혼 1년차가 되니 저는 딱 이 집안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고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들어맞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 취급도 제가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글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으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랑 저의 사적인 부부 사이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그날 제가 남편이랑 또 시어머니 때문에 아침 출근길부터 싸움을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상의 한 번 없이 소파 하나를 보내셨거든요.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칭얼댄 바람에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이 된다며 일방적으로 저희 집 소파를 바꿔주셨던 겁니다. 누가 봐도 저렴해 보이고 저희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갈색의 요상한 소파로 말이죠. 기존에 있던 소파를 가지고 있던 마당에 큰 새 소파를 받게 되며 난감했어요. 밤새도록 참고 참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쏘아댄 거였고요. 어떻게 이런 집안일 문제에 마음대로 개입을 하시냐고, 이 집에 사는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면서 남편한테 섭섭하단 문제와 더불어 너무 막무가내시라며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자기 사랑이 대단한 엄마를 향해 비난을 하는 저부터 원망을 하더라고요. 상황을 따져보기는 개뿔, 앞뒤 사정 따져보지도 않고서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앞담화를 하냐? 라며 저의 태도를 가지고서 싸움을 키웠죠. 도무지 대화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A에 대해 힘들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꼭 B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움을 더 파국으로 키웠거든요. 한참 말싸움을 하다가 출근에 늦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내내 하다가 억지로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참 바빠서 퇴근도 늦게 하던 사람이 집에 있길래 놀랬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그 옆에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싸웠다는 소리를 전해 들으신 건지 저를 향해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미 밑에 발 튀어나온 채로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두 개인 우리 집 소파를 보면서 너 내가 사준 걸로 왜 안 바꿨니? 이 소파는 언제 버릴 건데? 라며 화까지 내셨죠. 이게 화낼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상의도 없이 소파를 집에 들여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가 사준 소파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 가득한 채로 팔짱을 끼고서는 저한테 쏘아대시는데 정말 맘 같아선 제 머리를 스스로 때리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유 짜증나 진짜 못 살겠네 라는 말을 하고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랑 거실에 단둘이 남겨졌다가 뻘쭘했던 나머지 그냥 친정이라도 갈 참으로 다시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진짜 저도 더는 등신짓을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정말 다급하다는 듯이 집을 나서려는 저를 옷부터 끄집어 당기시길래 이제서야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먼저 사과라는 걸 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으니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집을 나서려다가 못 이기는 척 저를 잡아당기는 어머님을 뒤돌아봤는데요. 그 순간 저는 제 도기를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따스하게 저를 붙잡고서는 나가지 말라 회유라도 하실 줄 알았던 어머님은 제가 생각하던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날이 선 채로 절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날이 선 표정만큼이나 날카로운 말투로 제게 쏘아대셨답니다. 너 출가해니 어디 가려는 거야? 집이라도 나가려는 거야 이 시간에?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숨도 쉬지 않고 다음 말을 뱉어내셨어요. 내가 말했지? 너 출거해인이라고. 네 서방이랑 싸움을 했으면 얼른 가서 손이 팔이 되도록 빌며 수그려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사과를 해야 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절 끌고 안방 앞까지 가셨답니다. 남편은 안방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곤 저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어요. 사과 안 받아.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집 나가라고 해. 라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사과를 안 받겠다고 벌써 벽을 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 호들갑을 떠시며 제 귀에 소리치셨죠. 네 서방 지금 화 단단히 났잖아. 그러면 네가 네 남편 팔가락이라도 핥으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내 아들 비위 맞추고 잘 살라고 내가 결혼 허락까지 해줬더니만 뭐하고 있는 짓이야 이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제 팔뚝을
자꾸만 때리시며 안방에 들어가라 보채셨고 급기야 제 등을 안방으로 밀어버린 후 문을 닫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네 남편 화가 안 풀리겠다 싶으면 네 몸뚱이라도 받치든가. 가시네가 몸뚱이 둬서 뭐 할라고. 라고 하면서 안방의 불까지 친히 꺼버리시고는 문을 쾅 닫으셨어요. 그 순간 안방 안에는 암흑이 설었지만 제 속만큼은 타오르는 불길로 환했습니다. 저 미친 시목을 부부싸움을 한 남편한테 발가락을 하트란 소리를 하더니 급기야 몸뚱이를 팔라는 막말까지 퍼부으며 나를 사지로 몰아냈구나 싶었으니까요. 상황 파악이 뒤늦게야 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정말 저랑 합방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개스름한 소리까지 내면서 벨트 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딱 맹수라도 본듯 괴성을 질러가며 안방 안에서 난리를 피웠어요. 너 그거 다시 안 묶어?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돌았나? 나는 폭언과 함께 안방문을 열고서는 안방불을 켰습니다. 남편은 제 비명에 놀랬던지 얼어붙어 있었으나 정말로 벨트는 반쯤 풀려 있었고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이 마마보이 새끼가 이젠 하다하다 같이 자란 소리까지 니네 엄마 말을 쳐듣고 앉아있냐? 하, 진짜 더럽고 소름 돋아서 더는 상종을 못하겠네. 라며 눈이 뒤집혀 소리를 치다가 침대 위로 갔어요. 베개를 들고 남편의 얼굴에 쳐대면서 더 이상 너랑 못 산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뱉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힘껏 나가 죽으라며 베개로 머리통을 쳐댔죠.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들려오는 비명에 안방으로 오셨다가 아들이 며느리한테 맞고 있자 저만큼이나 눈깔이 뒤집혀서는 절 말리겠다고 팔을 부여잡으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침까지 뱉어가면서 더러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라는 말과 함께 직접 뿌리쳤어요. 나를 잡은 시몬 팔을 꺾어버리고서는 어따 손대? 어따 감히 손을 대? 라며 흔들어 제꼈고 아프다고 놔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씹어버린 후 그대로 어머님을 남편에게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도 모자라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끌고선 거실로 나와버렸죠. 시어머니가 집으로 보내주신 그 어처구니 없는 소파 위로 시어머니를 밀쳤고 그 위에서 시어머니를 멱살을 잡은 채 뒹굴었습니다. 당장 가지고 꺼져. 내 집에서 꺼지라고. 능력 없는 자식이랑 결혼하며 기껏 전세금도 반 보태서 왔더니만 애미란 년은 지 아들을 호구 잡아 놓고선 허구한 날 집구석에 기어들어오고 아들이란 놈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전아이를 처먹고서 마마보이 짓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네 아들 없으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줄 아니? 어따 대고 발가락을 핥으라 말아야? 니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내 몸 희생해서 네 아들 비를 맞춰야 하냐고. 이것들이 하는 짓만 더러운 게 아니라 머릿속도 새까맣게 더러운 것들이네. 라고 하면서 소파를 아주 비비적거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혼이 나가서는 남편한테 살려달라 빌기까지 하셨고요. 남편은 가뜩이나 마마보이는 와중에 시어머니 입에서 살려달라고까지 하니 눈이 뒤집혀 저를 떼어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훑어보며 나온 제 말에 남편은 기가 막히단 표정과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하염없이 바라봤죠. 제가 그랬거든요. 하찮은 새끼, 그냥 니네 엄마랑 재혼해서 잘 살아봐. 나는 여기서 너랑 완전히 끝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혼을 하자는 말과 함께 옆에 서 있는 시모의 어깨빵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제 짐을 챙겼어요. 더 이상 내 시모도 아니니 잘 보일 이유가 없었기에 시모 앞에서 건방도 떨었고 집안에 있는 내 물건이라는 물건을 바리바리 챙기다 못해 용역까지 부른다고 24시 이사업체를 찾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절 붙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자는 상황이냐면 자기 엄마가 사준 소파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어딨냐 하면서 말이죠. 여태 우리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이혼이 시어머니의 고작 소파 하나 때문인 줄로만 아는 남편을 저는 더는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이랑 1년이나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없던 두통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란 말을 남기곤 용역이고 뭐고 일단 집을 나왔고 하루 종일 핸드폰 꺼놓고 숙박시설에 있다가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제 짐을 챙기려고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집에 무작정 들여놨던 그 소파를 가져가셨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한 줄을 알고서는
멋대로 들인 소파를 도로 가져가신 겁니다. 하지만 전 이미 두 사람의 끝장을 볼 때까지 다 본 후였기에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더 이상은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마누라를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남편이라 부부라는 소리를 듣기도 싫었고요. 제 이혼 한마디에 태세 전환을 하며 분위기를 살필 줄 아는 여우 같은 시어머니를 더 오래 겪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직장 다니면서 혼자서 살더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제가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괴롭게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 있던 제 살림살이를 싹 다 챙겨서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코로나 시국에는 지각이 힘들다며 저한테 기대고 산 것도 많은 놈이었는데 그 값을 다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혼하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제 짐을 빼고 나니 텅 비어진 집을 보며 남편도 꽤나 똥줄이 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완전히 나오게 된 그날 남편은 저녁 뒤늦게야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할 거라곤 생각을 못한 건지 저녁 늦지막히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텅 빈 집안을 보게 된 것이었죠. 전자레인지는 내 거였고 그릇 하나도 내 거였다며 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반협박을 하며 화를 내길래 여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의 통보를 했네요. 좋게 끝나려고 했는데 재산 분할이 정하고 싶은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소송을 걸어줄게. 법정에서 사이좋게 해결해 보자고.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은 또 혼자 그게 아니라며 난리 부르스를 떨다 저한테 전화를 끊겼고요. 내내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을 꺼놓고서 전 정말 소송도 걸어줬습니다. 이게 사람 무서운 줄을 모르고 끝까지 진상짓을 부리려 하길래 제가 정신교육 좀 시켜주고자 이번에 바짝 약을 올려주기로 했네요. 지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한 짓을 고자질하며 서럽다고 힘들어하고 있을 남편놈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도끼가 올라와 죽겠습니다. 제대로 밟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께도 소장을 제 손으로 복사해서 우편으로 전달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또 발악을 하며 덤벼들까 겁이 나시는 건지 의외로 소곤소곤 연락을 해오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당신 아들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오히려 제 성질을 건드리는 거니 입 좀 다무시라 쐐기를 박아드렸습니다. 아들 편 그만 들고 독립적으로 내버려 두기나 좀 하라고 어딘 제가 건방지게 훈육 좀 해드렸더니만 입을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로 내시다가 그래 알아서 해라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그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의 연락을 해왔답니다. 소송으로 갈 일까지는 아니고 살림살이 가져간 것들도 돌려달라 하지 않을 테니 소송은 없던 걸로 하자며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늘 제가 사과를 먼저 하는 입장이었는데 남편한테서 거짓 사과라도 받아내니 얼마나 마음 복잡하던지요.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나서야 사과를 하는 남편이 정말 미워 죽겠었거든요. 결국 전 치사했지만 남편의 사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러고 결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남자로서 쪽팔려 하라는 악담을 퍼붓곤 합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나눌 재산은 별로 없어서 살던 집에서 뺀 전세 보증금 절반 돌려받으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대신 합의금 300만 원을 꽁으로 더 얹어 받았답니다. 제가 챙겨간 가전제품도 남편이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 기쁜 마음으로 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 여행이나 가보려고 저희 부모님이랑 여행 준비 중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혼이 무슨 인생의 빨간 줄인 것 마냥 부끄러웠을 텐데 지금의 저에게 이혼은 다시 한번 잘 살라고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과 같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받은 합의금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 기분 좋은 여행하며 멋들어지게 시작해 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